매년 20%의 이자를 감당하며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과연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빅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돈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건 아마 부동산과 주식이겠죠.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의 거시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또한 각 나라의 기준금리는 해당 나라의 화폐 가치를 결정짓고 결과적으로 환율의 결정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환율의 중요성은 이전 영상들에서 수차례 강조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시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금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봐야겠죠. 금리는 내수경제의 관점에서는 경제의 건강함과 활성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고금리 상태라고 한다면 기업들이나 가정에서 투자나 소비 활동에 보다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비싸니까요. 이렇게 되면 돈이 잘 돌지 않아서 경제 활성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제가 튼튼하다고 판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혹여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경우 금리 인하라는 비장의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확보된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상태는 기업들이나 가정에서 행복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낮은 이자에 취해 투자나 소비 활동이 과감해지고 돈이 잘 돌아서 경제 활성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버블이 생기는데,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미래의 행복을 끌어다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국가, 기업, 가계부채가 상승하며 모든 자산에 버블이 끼어 있는 이 상황에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하여 경제 쇼크가 온다면 안전마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리는 각 국가의 내부적인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흐름에 맞춰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이를 결정하여 매 분기 1회에서 2회 정도 금통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공고를 해주죠.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의 경우는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미국의 통화 정책은 연방준비제도라는 연준에서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공고를 해주는데, 이를 FOMC 회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협지를 보면 다양한 문파들이 있는데, 문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FOMC 9월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이 언급되었고 대다수의 인원들이 찬성했다고 하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여 약 8개월 정도 후 완료한다입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고 내년 8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의미죠. 테이퍼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제가 큰 쇼크를 받아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자 연준에서 이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달 1200억 달러씩 매입해주는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용어가 좀 어렵죠? 이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 금액이 매달 한 1200달러 정도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냥 돈을 찍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줄 수가 없으니 미국 국채라는 종이를 발행해서 연준에다가 파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국가 부채가 되는 거죠. 근데 연준도 미국의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나지만 패권국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시중에 풀어주는 것을 유동성을 공급한다 라고 표현하고 양적 완화라고도 표현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 때도 이렇게 양적 완화를 진행해서 경기를 부양했었죠. 그런데 2008년도와 이번 양적 완화가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이번이 훨씬 짧고 굵게 진행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도에는 찍은 돈을 은행에다가 주었다면 이번에는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에 다이렉트로 주었다는 점이죠. 은행에 돈을 주면 은행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돈을 막 이렇게 풀어서 줄 줄 알았는데, 은행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정작 어려운 국민들한테 돈이 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직접 나눠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국민들은 갑자기 풍요로워진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
몇십만 원 받았지만 미국은 아니에요. 몇백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보조금에 또 실업급여까지 받게 되자 힘들게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 실업급여가 거의 3,400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구인난에 빠져 있게 돼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경제 부양이 되어서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금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든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알바생을 2명 쓰는 김밥천국이 있는데 월급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면 사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자본주의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자칫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게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해질 경우 자본주의의 심장인 화폐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책 결정권자는 자본주의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괴현상으로 화폐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랑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것을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시중에 풀어진 돈, 대출이 되겠죠. 그걸 회수해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미친 듯이 돌아가는 돈의 흐름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만약 금리가 20%라고 한다면 3%, 5% 남짓하는 주식 배당금이 의미가 있을까요? 매년 20%의 이자를 감당하며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과연 하게 될까요? 아마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거나 국가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는 게 이득이겠죠. 여태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떤 사태로 인해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돈을 풀게 되는데, 이것은 짧은 파티일 뿐이며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 문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꿔 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풀고 있는 돈의 양을 줄이는 테이퍼링,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 순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세트로 진행이 되며 이때 자산에 끼었던 거품은 빠지고 높은 소비로 인한 현금 흐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과도하게 진행되면 다시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기사가 운전을 아주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 버스기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을 잘한다는 미국의 연준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스무스하게 거품을 제거하며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인 거죠. 제가 방금 미국 경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며, 바꿔 말하면 그 외 국가들은 어떤 충격을 받든 연쇄작용으로 미국에 어떤 큰 충격을 주지 않는 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충격을 활용하여 미국이 기득권을 더 강하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신흥국 중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미국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하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흡수됩니다. 왜 전 세계의 돈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나라에 각 국가의 통화가 있겠지만 글로벌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랑 거래할 때 원화나 루블, 루피아 이런 것들을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달러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할 때 나라를 사고 건물을 짓고 돈을 지불하고 할 때 부루마블 돈을 사용하죠. 그런데 만약 부루마블 돈을 들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나 초콜릿을 사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부루마블을 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기축통화를 제외한 각 국가의 통화는 부루마블의 게임머니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네요.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장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미국 채권 금리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한국 주식을 팔아서 나온 한국 원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외화가 나가게 되는 거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각 국가의 외화 보유고에는 대부분 달러를 최대한 쌓아두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달러가 없으면 다른 국가와 거래가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로만 거래되는 기름도 못 사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강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대미무역 흑자를 내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잘 채워놨고, 지금 수출 구조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출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마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도 IMF 때와는 천지개벽할 정도의 차이죠. 반면에 태국이나 베트남, 아프리카, 브라질 등의 수출 위주가 아닌 신흥국가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우방국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중국과 중국의 우방국들은 어떨까요? 만약 그 국가가 수출 위주의 국가였다면 관세를 통한 수출 제한을 두고 다른 나라의 협조를 불가하게 만들겠죠. 그렇게 미국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두드려 맞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저는 최근 중국을 보며 미국이 좀 양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미국에게 꽤 많은 부분을 내주고 가장 큰 부분은 금융 개방이겠죠.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높은 관계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중국이 두드려 맞을 때 우리나라도 그 연장선에서 같이 두드려 맞을 확률이 있어요. 미국은 강한 동맹 국가인 우리나라를 굳이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국을 잡아야 한다는 그 일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쇼크는 어느 정도 감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쇼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몇 가지 당근으로 치료를 해주긴 하겠죠. 이 당근이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 대출 규제를 하는 부분은 이런 쇼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보여져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대한민국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